안녕하세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책의 저자분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데이터 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핀테크 혁신 금융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데이터 3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인사이트 얻는 시간 가지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총 5분의 저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매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분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 분씩 책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블록 보고 책임자로 계시며 데이터 3법과 가상자산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백남정 이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디지털 뉴딜 시대에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 되게 영광입니다. 일단 저희는 6명이 이제 같이 공저를 해서 책을 냈고요. 저하고 이제 이어서 나머지 저하고 IT 전문가들과 변호사 3분이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5분이 같이 이제 요 데이터 3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가장 먼저 데이터 3법과 제가 이제 그레이브릿지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블록이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고 책임자, AML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과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블록 거래소에서 보고 책임자, AML 보고 책임자로 있고요. 테크파이 대표이고, ISML 심사원, 그 외 해외 송금 한패스 이나인페이에서 사업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 3법 책과 쉽게 이해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핀테크 개인정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책을 썼고요. 여기까지가 제 소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3법이 어떤 건지, 제가 가장 먼저니까 데이터 3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이제 과학 부분과 가상자산의 결합 2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이미 그 변호사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개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빅테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자체가 데이터 3법이라는 자체가 이미 금융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다른 이제 빅테크들이 결합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남미의 그 글라시아 은행과 스타벅스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은행과 스타벅스라는 빅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빅테크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른데 왜 빅테크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그 데이터 3법 자체가 금융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융에 연관된 얘기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금융과 결합한 이제 스타벅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도 리브라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페이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데이터에 관련된 마윈이 21세기의 이제 원유는 뭐냐?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페이도 이런 사람. 빅테크는 특징이 뭐냐면 일부러, 은행은 일부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빅테크 좀 다르게 스타벅스는 일부러 가지 않습니까? 자기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금융에 이제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도 있지만 이런 빅테크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 있었는데, 그럼 데이터 3법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데이터 3법 시대 이전에 어떤 시대였고 지금은 어떠냐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셨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데이터 3법 이전에도 이미 그 현재 뱅켓슬레드나 토스 같은 개인의 어떤 자산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서비스는 이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PFMS라고 해서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인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이미 있었는데 그럼 왜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지금 데이터 3법이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그때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지금은 API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스크래핑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크래핑 방식이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 위치를 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정확히 있는 부분만 딱 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누군가 끊임없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회사에서 이거 데이터를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섭 이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에 활성화됐다가 조금 되다가 그 이전에 물론 영국, 유럽은 먼저 PFMS가 더 활성화됐고요.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활성화가 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법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한 게 데이터 3법이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3법 이전은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허수아비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3법 이전에는 여러분들 허수아비는 많은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이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죠? 데이터 3법 이전에도 데이터는 있었는데 2017년도에 비식별화 조치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줬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 시도들이 2020년 8월 달에 된 데이터 3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이전에 이런 시대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복면가왕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복면가왕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복면가왕은 가끔 데이터를 맞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그죠? 근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원하시나요? 2027세 강남 살고 재산이 1220만 원인 사람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앞에 남자, 여자인지 식별은 안 되지만 한 40대 정반으로 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이제 복면가왕처럼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복면가왕이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 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데이터를 주는 사람은 내가 식별이 안 되기를 원하고 데이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지 알고 싶거든요. 그 중간에 절묘한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저는 데이터 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주는 쪽에서는 최대한 가리고 데이터를 받는 쪽은 데이터를 주는 쪽은 최대한 가리고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바꾼 게 데이터 3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대가 됐고 뒤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거래소는 이미 2020년 12월 달부터 매일경제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있고요. 작년 8월 달, 작년 9월 달에는 금융보안원에서 데이터 거래소가 금융보안원 데이터 거래소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이후 시대는 이제 드디어 이제 복면가왕 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마윈이 얘기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뭐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 이전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게 핵심은 이제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라는 부분이 좀 더 나오게 됐습니다. 가명정보는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홍길동이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의를 해주면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이데이터라는 시장과 또 이제 데이터 거래소라는 시장이 나눠지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데이터 거래소에서 쓰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앞에 허수아비가 아닌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암호화나 직장 전화 이런 거 다 삭제하고 주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직업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건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식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직업. 그죠? 알고 싶지 않나요? 저라면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또 식별되니까, 데이터 3법의 취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나눠서 제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가명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실제 누구하고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익명 정보는 정말로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사고 팔게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거래소가 지금 전력 거래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드디어 이제 데이터 거래소, 중국은 2016년도에 이제 귀양이라는 도시에서 데이터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이미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좀 늦은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한국도 그런 시장이 된 겁니다. 데이터 산업에서 갑자기 오픈 플랫폼을 왜 나왔을까요? 좀 좀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픈 플랫폼이 왜 나왔냐면, 금융에서 여러분들 혹시 KB금융이나 이런 데서 다른 은행들 데이터 가져온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다 오픈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금융결제원은 두 가지의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은행들끼리 연결하고 있는 거 하고, 아니면 오픈 플랫폼이라 그래서 핀테크 회사들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는 토스나 이런 뱅크샐러드 이런 회사들은 다 오픈 플랫폼을 이용해서 출금 이차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나가고 있고요. 글로벌로 보게 되면 뭐 영국도 2010년대 초반 중반에 했고, 호주도 최근 2019년도에 4대 은행한테 오픈 뱅킹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자기 데이터들을 이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고요. 현재 이제 이런 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금융보안 데이터 거래소는 지금 파인드홀이라고 그 네이버나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 거래소가 나오는데,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90개 기업이 참여했다가 데이터 건수가 529건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월 7일, 올해 7월 기준으로 참여 기업이 이제 106개, 데이터 건수도 이제 840건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서울시의 지역 단위 은행, 카드사들, 중소기업 은행들, 여기는 유료 상품들이고요. 무료 상품들은 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카드 소비 동향이라든지 삼성카드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 데이터들을 사가지고 자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이터 거래라는 측면하고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데이터 결과를 말하고 마이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데이터 전문기관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이라든지 신용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요. 의료나 이런 쪽도 이제 아직 정의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사고 팔 때 필요한 인프라이고요. 또 하나 더는 여기서 마이데이터라는 게 또 있고요. 마이데이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쇼핑도 하시고, 금융도 하시고, 의료도 하시고, 이 모든 데이터 자기의 데이터잖아요. 그 자기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그전에도 있었는데, 정부가 2020년 8월 달에 법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주 데이터, 표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마이데이터는 아까 어떻게 생각하면 핑거가 있어 PFMS가 그 내용이었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뱅크샐러드나 토스나 이런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3법이 또 그럼 가상자산하고 도대체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2020년 12월 기준인데 싱가포르 DBS 은행이 국책은행 그 증권거래소 우리 코스콤 같은 그런 회사가 이미 결합을 해가지고 이 디지털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조만간에 최근에 뭐 예탁결제원에서 뭐 STO라든지 토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아직 참여는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마찬가지인데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은행이 오프라인 지점을 냈습니다.
세계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그리고 특이하고 좀 재밌는 점은 프리미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주면 넷플릭스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객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인도에서는 넷플릭스를 제공해 주고 이런 재밌는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금융이 있고요. 그럼 한국은 도대체 어떠냐? 한국도 블록체인하고 이제 가상자산하고 해외 송금을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모인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에 올라가서 아직까지 해외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코인원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엑스커런트라는 리플에서 있는 스위프트 같은 거지 이거는 뭐 가상자산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관심은 스텔라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해외 송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기산 이제 투자 현황은 이제 코스콤에 나온 기사인데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코리아세요. 못 보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젠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트라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제 공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처럼 같은 거고요. 은행에서 이제 은행을 가상자산을 평가할 때 요거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나 레인보우 다 서비스 투자하고 있고 해시드나 이런 회사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자산과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입니다. 저희 그 그레이 브릿지도 이제 같이 한번 그렇게 기관 투자 협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NFT인데 데이터 3법과 가상자산의 결합인데 왜 NFT를 갑자기 얘기할까요? 뒤에 보면 나오면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88 이더 NFT는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저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누구랑 대체가 될까요? 다른 강사가?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NFT. 대체가 안 되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유일한 거. 물론 제 쌍둥이가 제가 대체를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대체 못하는 것들. 예술 작품인데 저는 이제 어제 강의하면서 얘기했는데 블록체인 시대의 등기부라고 생각하십니다. 등기부 등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부에 이게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주소만 등록되고 있는 복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3월 달에 팔린 288 이더에 팔렸으면 거의 6억 원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팔린 거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들 찾아가서 보시면 여기 블록체인 상에 이런 이제 거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상자산에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상자산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건가요? 이런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나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스펙트럼인가? 뭐 이런 합성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뮤직비디오를 봤나, TV를 봤나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우리 애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블록스에서 봤답니다. 미국에서 70% 어린이 70%가 로블록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게임에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TV로 보는 게 아니고 로블록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온오프라인의 경계쯤에 아주 나중에 10년, 20년, 100년 뒤에는 2020년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온오프라인의 중간쯤에 있는 세대로 정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페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상자산은 정말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앞에 얘기를 하고 이제 요 얘기 하려고 한 건데 그 NFT라는 것도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마이데이터는 뭔가요? 금융회사들의 토스나 뱅크샐러드 가보시면 뭐 10개의 금융회사를 모아놓고 내 자산이 얼마나 보여주잖아요. 이거 예술작품도 NFT라는 예술작품도 자기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NFT의 뱅크샐러드. 그러니까 NFT도 예술작품이니까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모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서비스가 드디어 NFT 나타났고 가상자산에도 마이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방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가 점점 가상자산하고 금융하고 결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마이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금융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의료 뭐 이런 쪽이라든지 다 결합을 해서 네이버하고 다 결합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농협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농협에서 그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을 할 때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계속 적용해 나가고 있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들이 좀 더 은행들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은행들이 이제 계속 비트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하고 커스터디 솔루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하고 이제 계속 결합하고 시도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오늘 7월 10일에 기사가 난 거는 우리은행이 NFT하고도 결합, NFT하고 커스터디 이런 서비스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안 적혀 있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점점 많은 영역에서 금융과 가상자산이 결합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NFT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던데 이제 그래서 앞에 설명을 한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하고 좀 NFT를 얘기하고 난 뒤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 한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돈은 그러면 뭐로 지불을 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상자산을 지불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예술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죠? 그러면 NFT가 되겠죠. NFT를 이용해가지고 가상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NFT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NFT라는 이제 최근에 NFT가 가장 비싸게 팔렸던 건 해외에서 2020 올해 3월 달에 이제 비풀이라는 에브리데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이제 780억인가요? 그런 이제 780억 이제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렌시랭이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지금 자기가 헷갈렸는데 렌시랭이 아닌 마리킴이 이제 한국에 288이더가 팔렸고 최근에는 뭐 유승민이 NFT 관련해 가지고 같이 두나무랑 했고요. 최근에 또 NFT 관련된 이슈가 또 뭐가 있었냐면 YG가 있지 않습니까? YG 엔터테인먼트가 두나무하고 지분 결합을 했거든요. 왜 지분 결합을 했냐면 이제 어떤 예술 작품, 음악 이런 것들을 NFT를 발행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런 NFT들이 많이 되면 결국에는 NFT도 마이데이터처럼 하기 위한 이런 NFT 뱅크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NFT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가상자산과 마이데이터의 결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NFT도 가상자산은 맞는데 NFT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 NFT 마이데이터를 한 거라면 이제 대체 가능한 것들은 뭐가 있나요? 펑셔너블 토큰 1리더하고 1리더는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복잡한 9월 24일 날 이후에 어떤 거래소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뭐 불확실하게 좀 한데 결국에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한 세네 군데의 거래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마이데이터를 하는 목적은 아까 뭐 뱅크샐러드나 토스나 이런 회사들이 마이데이터를 하면 정확히 자기 자산을 알고 싶듯이 가상자산 마이데이터도 이렇게 세네 군데의 거래소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2021년 9월 이후에 이제 거래소들이 좀 정리가 되면 거래소들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 방향이 되면 이런 서비스도 나와야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가상자산 통합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블록이라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자산이 얼마이고 BTC가 얼마이고 다른 거래소를 가져와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제가 언급은 따로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디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에서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크게 디파이라고 하는데 코인 자체의 가치 그리고 디파이 그 다음 세 번째가 NFT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들을 다 가상자산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다 통합하는 가상자산 마이데이터도
궁극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어떤 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예를 든 건데 여기 거래소 이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평균가나 뭐 비슷하긴 한데 그런 부분 한꺼번에 통합해 가지고 총 자산이 5,600이라고 합니다. 5,60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 가지고 5,600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통합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하고 글로벌하게 다 이게 지금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해외는 이미 코인 코인 트래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인 트래커라는 회사가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코인 트래커가 가상자산 통합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고 있고 세금까지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계산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거래소 지갑을 등록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인지 현재의 가치도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현재의 가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세금도 내야 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2021년 1월 달에는 또 그 현재 아직 뭐 확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상자산에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주요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할지 또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 요 그림 한 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으면 여기는 제가 코인만 표현했지만 여기에 디파이도 표현이 돼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디파이도 표현이 돼야 되고 이런 NFT도 같이 표현이 돼야 되죠. 여기는 이제 NFT만 별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표현될 그 코인들도 표현이 돼야 되고 디파이도 표현이 되고 NFT까지 다 포함돼야지 진정한 가상자산의 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제가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싶은 거는 가상자산 돈이 얼마인지 하고 부동산 얼마인지 하고 금융 얼마인지 다 따로따로 알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싶지 않나요? 총합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공하려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마이데이터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쪽을 하면서 이제 금융이 가장 먼저 선두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데이터를 파는 마이데이터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까 거래소가 지금 매일경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부분이 2020년 12월 달에 이미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거래 데이터들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주로 MBN이라는 방송 회사니까 동영상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보안에서 아까 보셨지만 신한카드에서 뭐 데이터라도 결제 데이터 이런 걸 가져오셔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데이터와 배민의 배달 데이터,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의료 데이터 이 세 가지를 가져와서 보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27살이고 강남에 사는 27살 여자이고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밤 10시에 야식을 시켜 먹으면 뭐 위험이 많은 통계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용하면 보험을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요? 그죠?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확률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70% 이상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은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화된 보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산 비중이 코인 비중이 30% 그리고 금융 비중이 40% 부동산이 또 다시 30%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거래소 두 가지 측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하는 부분. 그래서 가상자산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책이 있는데 블록체인 자금 세탁 방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나오는데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FATF라고 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오사마 빈라덴한테 돈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은성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자금 세탁 방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FATF라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거래소에서만 자금 세탁 방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디파이나 NFT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추가될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FATF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그레이브리지라는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라 그래서 핸드폰을 스마트폰 그 PC에서는 되지 않고요. PC 위치가 추적 가능한 그 스마트폰에서 위치를 등록하고 그 위치에서만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NFT 마켓플레이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고액을 가진 사람들은 고액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장소만 딱 돼 있기 때문에 고액 거래자들한테는 좀 되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남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5명에서 같이 이제 저자들끼리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여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제 연락처나 이런 부분은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3법과 가상자산의 개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질문을 좀 남겨주셔서 네네. 한 2개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좀 마시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 솜소미님께서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NFT 평가는 가상자산 공시와 통합될까요? 라는 질문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NFT 평가하고 가상자산 공시하고 좀 다른 영역이라서 예술작품 영역,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상자산에 가는 거는 펑셔너블 토큰, 교환 가능한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이고 NFT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NFT 평가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는데 좀 다르게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마지막으로 더 읽어드릴 게 있는데요. 윤나리님께서 기명 정보도 해킹 가능한지와 NFT 공시와 가상자산 공시는 통합될까요? 같은 네, 질문. 같은 질문인데 네, 해킹 네.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방금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 김형준님께서 데이터 3법 시행이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제도나 사례가 있을까요? 뭐부터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네. 2020년 원래 8월 4일 이후부터 데이터 3법이 사실 뱅크샐러드나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API를 가져도록 돼 있는데 그 서비스가 못 나오고 있는데 8월이나 9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곧 나올 겁니다. 8월, 9월에.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가명정보 해킹 가능하냐고 싶었는데 그 중간에 아까 보시면 연결고리를 못 찾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역할들, 데이터 전문기관들 역할들이라서 네. 지금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킹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해킹은 좀 연결고리가 예상 못했던 아까 국회의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해킹이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